방파제 끝에 선이 바람이 등을 밀어댔다. 나는 서민규, 66. 미래항만그룹 회장이라는 직함보다 요즘은 그저 죽은 아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더 무겁다. 손끝으로 차가운 돌을 더듬었다. 새겨진 이름들 사이 서윤호라는 석자가 손톱 밑으로 들어왔다. 8개월 전 여객선 접안 사고. 아들은 그렇게 바다로 갔다. 유서도 작별도 없이. 실례합니다. 뒤에서 들린 목소리는 젊었다. 돌아보니 검은 패딩 차림의 여자가 쌍둥이 유모차를 밀고 서 있었다. 30 남짓. 얼굴은 피곤했고 손은 거칠었다. 베라온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 아버지가 윤호 씨예요. 순간 귀가 먹먹해졌다. 유산을 노린 접근이겠거니 싶어 한 발 물러섰다. 그런데 아이 하나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윤호의 눈매였다. 똑같은 눈꼬리, 똑같은 미간. 돈 얘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자가 봉투를 내밀었다. 뜯어보니 사진 몇 장. 바닷가 공동진료소 앞에서 윤호가 웃고 있었다. 옆엔 이 여자, 그리고 종이 쪽지 하나. 윤호의 필체로 그날 밤 부두에서 본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뭡니까? 저도 다 모릅니다. 다만 윤호 씨가 그날 밤 뭔가 위험한 걸 봤다고만 했어요. 그 다음 날 사고가 났죠. 내 손이 떨렸다. 사고라고 믿었던 그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왜 이제 와서? 아이들이 이제야 박바람을 쓸 수 있어서요. 미숙아였거든요. 밤마다 숨이 가빠서 산소포화도계를 끼고 재웠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여자가 몸을 돌렸다. 떠나려는 손목에 낡은 출입증이 흔들렸다. 갈매기 공단 어린이 돌봄센터. 잠깐. 내가 불렀지만 여자는 그냥 유모차를 밀고 갔다. 바람이 그녀의 뒷모습을 휘감았다. 나는 봉투를 꽉 쥐었다. 윤호의 글씨가 손바닥에 눌렸다. 8개월 동안 나는 사고라고 믿으며 살았다. 그런데 지금 이 차가운 방파제 위에서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아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누가 왜 입을 막았을까? 바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비서실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베라온이 사는 곳의 주소를 받아냈다. 항만 뒤편 좁은 골목, 4층 고시원이었다. 복도는 습기 냄새가 배어 있었다. 402호.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들어오세요. 라온은 놀라지 않았다. 올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방은 3평도 안 돼 보였다. 한쪽엔 산소포화도계, 낡은 젖병 소독기, 전기세 연체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아이 하나가 내 발치를 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앉으세요. 의자가 하나뿐이라 나는 바닥에 앉았다. 회장이 마룻바닥에 앉은 건 처음이었다. 윤호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선박 노동자 무료검진 봉사에서요. 제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조무사였거든요. 퇴직 후 항만 쪽 봉사를 나갔죠. 라온이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날짜별로 기록이 빼곡했다. 갈매기 공단 어린이 기침 증상, 야간 악취 민원 3건, 부두 4번 라인 폐수 의심. 윤호 씨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회사배 몇 척이 벙커 시유를 빼돌리고 밤에 폐수를 바다에 흘린다고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내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시켰어? 모르겠어요. 윤호 씨도 확실하진 않았대요. 다만 선박 자동식별장치 기록이 이상하게 지워졌고 사고 전날 밤 휴대폰이 유령 부두 기지국에 마지막으로 잡혔대요. 유령 부두? 우리 그룹이 10년 전 폐쇄한 구역이었다. 거기엔 아무도 없어야 했다. 왜 경찰에 안 갔습니까? 누굴 믿어요? 회장님, 아들이 죽은 사건인데. 제가 뭐라고 나서요. 그냥 아이들이나 안전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문틈으로 새어들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배라온 씨, 회장 아들 혼외 쌍둥이 맞습니까? 라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기자 서너 명이 복도를 막고 있었다. 당장 나가시오. 그들이 물러선 사이 누군가 계단 쪽 전기 차단기를 내렸다. 탁 소리와 함께 복도 전등이 꺼졌다. 방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터졌다. 나는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소독기가 꺼져 있었다. 히터도 멈췄다.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아이 하나가 입술이 파래지며 숨을 헐떡였다. 119 불러. 내가 소리쳤다. 라온은 이미 아이를 안고 산소 포화도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85점 위험 수치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룹보건재단 정혜림 원장에게 직통을 걸었다. 지금 당장 소아응급팀 보내시오. 위치는 30분 후. 아이들은 24시간 소아병동으로 옮겨졌다. 라온은 구급차 안에서 아이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빈 고시원방에 홀로 남았다. 바닥에 떨어진 윤호의 사진을 주었다. 아들이 웃고 있었다. 그 옆에 라온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쌍둥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의 사진.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건 단순한 혼외자식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 윤호를 죽였고 지금 이 여자와 아이들까지 지우려 하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윤호의 메모를 꺼냈다. 그날 밤 부두에서 본 것. 나는 일어섰다.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밤. 나는 윤호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8개월 동안 열지 못했던 상자였다. 손이 떨렸다. 다이빙 시계가 제일 위에 있었다. 유리에 금이 가 있었다. 사고 때 바다에서 건진 것이었다. 나는 시계를 들어 돌려봤다. 뒷면 나사가 헐거웠다.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 손톱만 한 마이크로 SD 카드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심장이 2번 뛰었다. 컴퓨터에 카드를 꽂았다. 폴더 하나. 떡사. 안에는 파일이 22개 있었다. AIS 캡처 화면, 선화증권 사본, 야간 촬영 영상, 그리고 음성 메모 하나. 나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 윤호의 목소리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부두 4번 라인에 유령, 야적이 있어요. 밤마다 배가 들어오는데 기록엔 없어요. 장시우 형이 외항선 입출항 시간을 조작하고 폐수를 밤바다에 흘리고 있어요. 장시우, 내 조카, 그룹 해운환경안전 총괄 COO. 증거는 거의 다 모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더 확인하는 동안만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서 음성이 끊겼다. 나는 책상을 쳤다. 아들이 죽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영상 파일을 열었다. 야간 드론 촬영이었다. 부두 4번 라인. 검은 호스가 배에서 바다로 늘어져 있었다. 화면 구석에 사람 하나가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줌을 당겼다. 장시우였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승계 경쟁이 치열해진 게 3년 전이었다. 시우가 비용 절감 혁신안을 들고 나온 게 그때였다. 이사회는 박수쳤다. 나도 칭찬했다. 그 혁신의 정체가 이것이었다. 불법 폐수 배출, 벙커세 탈루, 유령 야적. 새벽 4시 나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쌍둥이 유전자 검사 의뢰하시오. 그리고 외부 포렌식 전문가를 불러요. 이 카드를 분석해야 합니다. 회장님, 장시우 상무는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이틀 후 결과가 도착했다. 유전자 검사, 친자 확률 99.97%. 윤호의 아이들이 맞았다. 포렌식 보고서도 왔다. AIS 로그와 야간 영상. 모두 조작 흔적 없음. 원본 그대로였다.
나는 항만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해양환경공단과 합동조사를 요청합니다. 우리 그룹 선박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겠습니다. 회장님, 그건 내부 비리입니다. 제가 직접 신고하는 겁니다. 다음 날, 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팀을 소집했다. 전수감사 지시를 내렸다. 모든 선박 운항 기록, 모든 폐수 처리 내역, 모든 외항선 입출항 로그. 법무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시호 상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창밖을 봤다. 저 멀리 항만이 보였다. 윤호가 마지막으로 본 바다. 증거를 검찰에 넘기시오. 조카든 뭐든 법 앞에 세우겠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 들렀다. 라온이 아이들 침대 옆에서 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나왔다. 복도에서 정혜림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제가 댑니다. 그리고 라온 씨와 아이들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오. 회장님, 이러시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병원을 나섰다. 차 안에서 윤호의 시계를 다시 꺼내봤다. 멈춘 시계. 하지만 안에 숨겨진 진실은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 아들아, 이제 아버지가 마저 하마. 주주총회 전날 나는 기자회견장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법무팀은 만류했지만 나는 고집했다. 직접 말해야 했다. 미래항만그룹 회장 서민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다. 8개월 전 사고로 잃은 제 아들 서윤호에게는 쌍둥이 자녀가 있습니다. 배라온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나는 준비한 원고를 접었다. 외운 말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해야 했다. 이 아이들은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제 책임입니다. 법적 보호와 의료 지원을 약속합니다.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그리고 우리 그룹 선박들이 폐수 무단 배출, 유령 야적, 벙커새 탄루를 자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검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누군가 소리쳤다. 누가 했습니까? 장시호 COO입니다. 제 조카이자 임원입니다. 직무정지 조치했고 증거는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합니다. 침묵한 사람도 방조한 사람도 모두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그 시각 항만경찰은 시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었다. 별도 서버실에서 삭제된 송장 원본이 나왔다. 외항선 대리점 창고에서는 수기, 야간 작업표가 발견됐다. 시우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회사 살리려던 선택이었습니다. 비용을 줄여야 살아남는다고 회장님도 아셨잖습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내가 죽인 건 회사가 아니라 바다야. 그리고 내 아들이야. 시우의 얼굴이 굳었다. 경찰이 그를 데려갔다. 수갑차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이틀 후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다. 해외 연기금 대표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안건은 하나, 그룹 구조조정,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꺼냈다. 해운 자회사 분리, 환경투자 확대, 항구 전 구간 실시간 수질 센서 공개,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한 이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떨어질 만큼 떨어지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표결에 들어갔다. 찬성 7반대 4 가결됐다. 놀라운 건 마지막 표였다. 항만노조 대표가 손을 들었다. 왜 찬성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그가 천천히 대답했다. 우린 바다랑 함께 먹고 삽니다. 회장님, 체면보다 바다가 먼저입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이 노조 대표에게 고개 숙인 건 처음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항만이 보였다.
컨테이너 선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라온이었다. 아이들이 퇴원했어요. 어디 계십니까? 방파제예요. 윤호 씨 이름 앞에 왔어요. 나는 차를 몰고 방파제로 갔다. 라온이 쌍둥이 유모차를 밀고 서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끝났습니까? 라온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바다를 되돌리는 일은 오래 걸립니다. 아이 하나가 손을 뻗어 기념비를 만졌다. 윤호의 이름을 더듬는 작은 손. 나는 그 손을 잡았다. 회장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손으로. 윤호가 시작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저 해야죠. 바다가 답했다. 파도, 소리로. 봄이 왔다. 방파제의 갈매기 울음소리가 높았다. 나는 유모차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걸었다. 라온이 반대편을 잡았다. 쌍둥이가 흰 모자를 쓰고 바람을 맞고 있었다. 석 달 전보다 얼굴에 살이 올랐다. 숨소리도 편안해졌다. 할아버지, 저기 배. 형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다. 관절이 삐걱거렸지만 괜찮았다. 그래, 큰 배지? 저 배는 컨테이너선이란다. 아빠도 배 탔어요? 가슴이 뜨끔했다. 라온이 재빨리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 아빠는 배를 사랑했단다.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처음엔 어색했다. 윤호를 이렇게 안아본 게 언제였던가. 너무 바빴다. 회장이라는 이름이 아버지보다 무거웠던 시절. 할아버지가 무거워요? 아이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이제야 너를 안는 법을 배우는 거야. 기념비 앞에 섰다. 윤호의 이름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다. 아이를 내려놓고 그 작은 손을 잡아 이름 위에 올렸다. 여기 내 아빠 이름이야. 서윤호. 아이가 한 글자씩 더듬어 읽었다. 라온이 가르쳤나 보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 아빠 이름이에요? 응. 그리고 할아버지, 아들 이름이기도 해. 동생이 형의 손을 잡았다. 두 아이가 함께 이름을 만졌다. 라온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이 여자는 8개월 동안 혼자 버텼다. 돈도 도움도 청하지 않고. 라온 씨, 내가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줘서. 저야말로요. 제가 뭘 했다고? 아니야. 당신은 윤호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을 지켜줬어. 혼자서. 라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이 강한 여자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밤마다 숨소리 확인하고 산소 포화독에 보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아침까지 버텨달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나는 라온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며느리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지만 지금은 그게 자연스러웠다. 이제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회장님,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이들처럼. 라온이 고개를 들었다. 놀란 눈빛이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은 윤호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손주들의 엄마고. 그럼 내 며느리지 뭐. 처음으로 라온이 활짝 웃었다. 8개월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아이들이 유모차에서 내려와 뛰어다녔다. 형이 동생 손을 잡고 갈매기를 쫓았다. 라온이 뒤따라가며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저게 가족이구나. 혈육이 아니라 책임으로. 약속으로 이어진 가족.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형이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나는 아이 손을 꽉 쥐었다. 이 작은 손이 언젠가 윤호처럼 바다를 지킬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 빨리요. 동생도 반대쪽 손을 잡았다. 나는 두 손자 사이에 끼어 걸었다. 66의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행복했다. 라온이 뒤에서 사진을 찍었다. 윤호 씨한테 보여줘야죠. 그녀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방파제를 천천히 걸었다. 저 멀리 항로 전광판이 보였다.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다. 폐수탱크 배출량 공개, 무배출, 구역 들어온 열영상, 수질 지표 공유 대시보드. 저건 뭐예요? 형이 물었다. 나는 쪼그려 앉아 설명했다. 저건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는 약속이야. 내 아빠가 시작한 약속. 우리 아빠가요? 응. 내 아빠는 용감한 사람이었어. 바다와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지. 저도 아빠처럼 할 거예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윤호의 머리결이 느껴졌다. 그래.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지키자. 동생이 내 목에 매달렸다. 무거웠지만 내려놓고 싶지 않았다. 이 무게가 좋았다. 라온이 다가와 아이를 받아 안았다. 무거우시죠? 아니야.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보는 것 같아서. 라온이 고개를 숙였다. 윤호 씨가 보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랑 아이들이 함께 있는 거.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못해준 걸 이제라도 하고 있다고. 늦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매일 할아버지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가슴이 먹먹해졌다. 윤호에게는 바쁘다고, 나중에라고 미뤘던 시간들. 이제 손주들에게는 그러지 않으리라. 라온 씨, 일요일마다 같이 식사할까요? 아이들이랑. 정말요? 가족이잖아요. 매주 보고 싶어요. 라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웃으며 흘리는 눈물이었다. 네, 가족이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와 며느리와 쌍둥이. 이상하지만 자연스러운 가족. 윤호가 남긴 마지막 선물. 형이 내 주머니를 뒤적였다. 이게 뭐예요? 윤호의 시계였다. 여전히 멈춘 시계. 아빠, 시계야. 할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거. 고장났어요? 아니, 잠깐 멈춰 있는 거야. 하지만 이 시계는 할아버지한테 약속을 기억하게 해줘. 무슨 약속이요? 너희를 지키겠다는 약속. 너희가 숨쉬는 바다를 물려주겠다는 약속. 아이가 시계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럼 저도 지킬래요. 할아버지랑 같이.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이번엔 눈물이 났다. 평생 울지 않고 살았는데 요즘 자주 눈물이 난다. 나이 탓인가? 아니면 처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탓인가? 바다가 대답했다. 파도로, 갈매기로, 봄바람으로. 멀리서 컨테이너선이 입항 신호를 보냈다. 라온이 아이들 손을 잡고 배를 가리켰다. 저기, 내 할아버지가 지키는 바다에 배가 오네.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며느리와 손주들. 윤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내 남은 인생의 이유. 라온 씨. 네, 고마워요. 내게 할아버지가 될 기회를 줘서. 라온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아이들을 지키느라 닳고 다른 손.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가 아니게 해줘서.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손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녔다. 라온은 그들을 지켜봤고 나는 라온을 지켜봤다. 가족이었다. 피가 아니라 약속으로 이어진 바다 앞에서 태어난 새로운 가족. 그리고 그날 방파제 위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이 바다를 지키겠다고. 다음 세대에게 숨 쉬는 항구를 물려주겠다고. 함께. 윤호야, 아빠가 이제 제대로 할게. 내가 남긴 가족을, 내가 사랑한 바다를. 에필로그. 10년 후. 할아버지, 저 이번에 해양환경 동아리 회장 됐어요. 13살 손자가 기념비 앞에서 외쳤다. 윤호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나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다. 10년 만에 고친 윤호의 시계. 초침이 똑딱똑딱 움직였다. 할아버지, 시계 고치셨어요?
응. 약속은 지켰으니까. 이제 앞으로 갈 시간이야. 라온이 내 팔을 잡았다. 손자들이 바다를 향해 뛰어갔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른다. 하지만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다. 파도가 대답했다. 언제나처럼.